우선은 여기 유인물에 있는 걸 다 수업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도 좀 구성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욕심에는 많이 담긴 했는데 포인트가 되는 것들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비교해 놓은 거, 그거 이제는 의미가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보 이용자,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주나 채권자 등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예,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수단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뭐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도 있고, KIFRS라 그래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데, 관리회계 파트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계산 방식이나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수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어떤 원칙이나 기준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보고서, 양식의 규정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5가지 보고서 하면 이번에 시험에 나오긴 했어요. 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 이런 5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노무사 시험에서는 회계가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잡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실제 수업을 할 때는 필요한 것들,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5페이지 가셔서 예, 부기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고요. 이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라는 게 있죠. 거기 좀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라는 건 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자, 한둘로 기록하는 방식, 단순히 결과만을 기록하는 걸 단식부기라고 하고, 원인과 결과를 2번 기록해서 원인과 결과를 표시하는 방식을 이제 복식부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식부기는 거래 사실을 2번 기록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기록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을 복식부기에서는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거래의 이중성. 거래라는 건 항상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2번에 나눠서 기록한다라고 해서 이제 거래의 이중성, 그리고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금액을 기록하게 돼 있죠? 그죠?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오류를 검증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뭐다? 시산표다. 시산표. 그리고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회계상의 거래만 기록 대상이 됩니다. 그럼 회계상의 거래가 도대체 뭐냐? 응? 회계상의 거래가 되려면 기업의 자산, 조금 전에 거래 판료소에 뭐가 있었어요? 자산의 증가, 거래 판료소를 구성하는 게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반대로 가야 되죠? 이제는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이라는 것이 이제 거래를 표시하는 8가지 요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가 되려면 요게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해서 회계상의 거래가 되려면 자산의 증감이나 부채의 증감이나 자본의 증감이나 수익과 비용의 발생이 생겨야지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나와 있지만 회계상의 거래는 5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화재, 도난, 불신, 분실, 대손, 감가 등 자산의 감소, 상품 매매, 채권, 채무의 증가. 채권은 자산이고 채무는 부채거든요. 부채의 증가, 비용의 지급, 수익의 발생이 했을 땐 회계상의 거래지만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상품을 주문하거나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약속 등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있죠. 야, 우리 내일 내가 너 밥 사줄 테니까 내일 우리 밥 먹기로 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럼 올해는 지금 내가 말한 시점인 회계상의 거래냐? 그건 아니지. 근데 내일 진짜 약속을 가서 내가 밥을 사줬어. 내가 회사 대표인데 우리 직원 밥 사줬어. 그러면 그건 회계상의 거래가 맞아. 단순히 약속하는 시점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뿐.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했어. 만약 종업원을 채용해서 근로계약서 썼죠? 오늘 근로계약서 써서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랬어. 근데 오늘 근로계약서 쓰는 시점이 회계상의 거래입니까? 아니야. 그죠? 어떻게 돼야 돼요? 내일 하루라도 출근해야지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하루치 월급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 사람도 하루치 월급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계약서만 쓰거나 약속만 하거나 단순히 주문만 했을 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주문을 넣었는데 거기가 물건이 배송이 됐다면 그건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문이 들어갔으면은 반품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문이나 약속이나 채용은 단순히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채용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안 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좀 어렵겠다 해서 안 했으면 계약서를 쓰는 건 또 다른 문제, 법률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단순히 채용, 약속, 그 다음에 주문 이런 것들은 그 시점에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지. 어떻든 뭔가 이행이 돼야지만 회계상의 거래가 된다는 거. 네, 그런 개념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거래의 8요소는 제가 얘기 드렸고요. 이거 거래의 8요소가 시험에 잘 나와요. 노무사 시험에서. 네? 은근히 잘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이런 거래들은 뭐 거래의 8요소에 자산, 부채, 자본, 비용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뭐 은행으로부터 대출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자산의 증감 변화 중 다음 중 옳은 거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이 은근히 노무사 시험 잘 나와. 이게 개정 과목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내가 자본금 썼고 장기 차입금 썼고 뭐 원재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개정 과목 명칭이에요. 근데 이게 개정 과목 명칭이 다 한자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 개정 과목을 보고 이게 자산을 의미하는 건지 부채를 의미하는 건지 자본을 의미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 한자니까 의미만 잘 따져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개정 과목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우선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이 회계 공부할 때는 어떤 것들이 처음에 잘 안 들어오냐면 채권 채무 관련된 개정 과목들이 잘 안 들어와. 채권이나 채무는 뭐예요? 당장 나한테 들어오거나 나가는 건 아니야. 미래, 장래에 발생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장래에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나타내는 거고, 그죠? 채무는 장래에 내가 지급할 의무를 부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자산이고 채무는 부채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래에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자를 뭐라 채권자라고 하고 장래에 내가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거든요. 미래에,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개정 과목들이 은근히 잘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선수금 이런 개정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 힌트를 주면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세 개 중에 하나야. 비용은 아니고 수익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뭘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한자잖아요. 그죠? 자, 이게 먼저 선자예요. 먼저. 뭐 우리 선수 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먼저 선자에다가 이게 받을 숫자야. 받을 숫자. 받을 숫자. 그러니까 먼저 받은 돈이에요. 먼저 받은 돈. 이게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본일까요? 뭐 이렇게. 먼저 받는 대표적인 게 계약금 받는 겁니다. 계약금. 서로 계약을 하고 이제는 그런 거죠. 10%, 야, 계약금 10% 걸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계약금 10% 준 사람이 있고 받는 쪽이 있겠죠? 이건 계약금 10% 준 사람 쪽이겠어요? 받는 쪽이겠어요? 받는 쪽이죠? 계약금 받았다는 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 뭐야? 나중에 물건 줄 의무가 있는 게 부채야, 부채. 예? 그러니까 이제 거래 상대방 말했으면, 그럼 계약금을 주는 쪽은 뭐라고 처리했을 것 같아요? 계약금을 주는 쪽은 선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선급금. 먼저 준 돈이라는 거예요. 지급한다는 돈. 먼저 선자에 지급한다는 의미, 그죠? 그래서 계약서 쓸 때 계약금 먼저 준 사람은 이거 회계 처리할 때 내가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계약금 받은 쪽은 선수금 처리하는데 선수금 받은 쪽은 나중에 이걸 부채 처리했다가 그걸 이제는 자기의 무슨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전체 100만 원어치 커피 원두를 줘야 되는데 지금 계약금이 10만 원 받아놨어. 그럼 나중에 그 10만 원어치 원두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금 받아놓은 만큼. 그러니까 이건 부채의 이행이고 나중에 이게 원두를 받게 됐을 때 내가 돈만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원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자산 계정이 자산. 이건 채권 계정, 이건 채무 계정.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좀 아셔야 된다. 하여튼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개정 과목 얘기 나왔고 분계는 얘기했고 정기도 얘기했죠. 6페이지 밑에 정기 용어. 정기 포스팅. 그리고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면 맨 위에 총계정 원장 내가 아까 좀 현금 관련해서 총계정 원장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죠? 네, 총계정 원장. T계정 형태로 내가 표현했죠. T계정으로. 수익과 비용 관련된 계정 과목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을 나눠놨잖아요. 그죠? 표 보시면.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활동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이고요.
영업의 비용은 영업 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한 비용을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외 비용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자 비용하고 기부금이 있어, 기부금. 회사가 영업 활동 관련 없이 보통 나가는 지출 대표적인 비용이 사장님이 너무 마음씨가 좋아서 기부를 하거나 기부금 또는 은행에 대출을 해서 이자 비용 나가는 거 있죠? 그거는 예,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자, 8페이지 넘어가시면 맨 위에 재무상태표가 있죠? 재무상태표. 조금 전에는 내가 간단하게만 그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재무상태표상에 여기는 자산, 이쪽은 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쓰는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자산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거니까 이제 우선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으로 구분하고요. 부채도 똑같습니다.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구분해요. 여기서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는 이제 1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은 유동자산이고 1년 현금화 시키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제 비유동이 되는 거죠. 1년보다 길면. 부채도 똑같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은 유동부채고 갚는 시점이 1년보다 길면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비유동부채가.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겠어요? 항상 기업의 CEO들은 유동성 부분에 민감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똑같지. 기업이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무슨 생각이 생겨요? 흑자도산하는 거예요. 흑자도산. 예? 뭐 예를 들어 뭐 거대 기업 삼성전자가 이번에 외상으로 받을 돈이 1조가 있어. 12개월 후에 1조를 받아.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당장 이번 달 나갈 돈이 1,000억 원이야. 1,000억 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예요? 자금이 묶여 있잖아요. 자금 경색 현상이 생기는 거야. 돈이야 이제 미래에 받을 돈은 1조 원이 있지만 당장 나한테 1,000억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흑자부서 나는 이유가 손익계산서상의 장애 매출이 비용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당장 쓸 수 있는 운영 자격이 없으니까 은행에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부도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동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도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나열을 해주면 훨씬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유동자산은 또 두 개로 나눠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입니다. 이게 재고자산은 조금 전에 원재료처럼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자원이죠. 기업 입장에서. 이 재고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니까. 이 재고자산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품, 상품이 있어. 제품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으로 흘러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중간 단계인 제공품을 만들고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거 원판 동그란 거 이제 재료 요거 일본에서 수입해 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잘 자르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원재료를 이런 데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옛날에 그 애국가 끝날 때쯤 하면 가끔씩 TV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 이제 원판이 이게 다 사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못 만들잖아요. 그럼 일본에서 사와서 이 원재료를 가공해서 이제 얼마나 더 직접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잘 설계하면 이게 쓸데없이 이게 소모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은 최대한 원재료를 잘 활용하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응?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원재료를 가공해서 이제 중간 제품을 만들고 최종적인 제품까지 완성이 되잖아요. 예? 이 제조기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하고 상품이란 계정 과목이 또 있어. 상품은 뭐냐면 상거래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데에서 만든 제조기업 거를 완제품을 사와서 파는 기업들이 상거래 회사. 뭐 롯데마트, 코스트코, 하이마트 다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상품은 유통회사들이 회계 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유통회사들은 내가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완제품을 사와서 파는 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상품으로 처리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이것만 딱 봐도 뭘 알 수 있어. 아, 얘네들은 상거래 회사구나. 제품 계정을 쓰는 데는 얘네들은 제조기업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자 그래서 유동은 당좌 재고로 나누고요.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기계장치 내가 한 거 있었죠. 커피 그 머신. 그게 유형자산에 들어가, 유형자산. 커피 머신은 팔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영업활동을 쓰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판매 목적이 아니니까 비유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그 기계장치는 간접상각법이라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계상했잖아요. 그죠? 근데 무형자산은 직접상각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계장치에서 직접 빼버리는 거야.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이제 재무상태표가 그걸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의 구체적인 계정 과목들이 또 그 밑에 표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정리할 내용은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 중에 유형자산에 보시면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뭐 차량방구 등등등 많이 넣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보이죠? 보여요? 거기 표 안에 각각의 유동, 비유동 자산 안에 계정 과목들을 쭉 몇 개 넣어놨죠. 그죠? 그 중에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토지는 물리적 손상이 없어. 영원히 그 가치가 변동이 없으니까 토지 가치는 그대로 토지로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안 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이후에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건설 중일 땐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겁니다. 논리가.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밑에 뭐 자산계정 과목 쭉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이제 그거는 뭐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9페이지의 회계 순환 과정도 조금 전에 요거 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한번 그림 다 그려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9페이지에 거기 그림 보시면 그죠? 맨 밑에 거래 발생이라는 게 회계상의 거래인지부터 판단하는 거죠. 그죠? 회계상의 거래여야지만 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인지 기록 확인한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다 그러면 이제 거래를 분개하고 분개된 내용들을 다시 총계정 원장에 적어가지고 잔액을 확인한 후에 시산표 작성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회계상의 거래 판단 여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풀어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10페이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11페이지도 그렇고요. 자, 이제 재무관리 쪽 한번 봅시다. 자, 재무관리는 여기 있는 내용들보다는 여기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되 재무관리가 조금 난해한데 우리가 오늘 이 인문 특강 시간에는 어떤 걸만 알면 되냐면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을 좀 아시면 돼요. 화폐의 시간가치. 이 개념이 어려워요.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재무관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회계학에서도 사채 가치 평가할 때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채 가치 평가를 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자, 오늘 요 내용이 이제 마지막 설명이 될 겁니다. 자, X1년 1월 1일 날, 은행에 돈을 넣습니다. 저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매년 말에 자, 이자를 받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때 이제 1억을 넣는다고 할까요? 1억? 자, 1억. 자, 1억을 통장에 넣어놨어. 자, 1억을 넣고, 이자가 10%예요. 연이자가 10%라고 합시다. 은행에 저축하고 이자 나오는 정도는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죠? 여기 저축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에? 저도 뭐 한 달 해봤자, 한 달에 내 통장에 딱 치면 한 400 얼마씩 찍히더라고요. 400 몇십만 원이 아니라 400 한 몇십 원 찍힌다는 거예요. 400 몇십 원 찍히는데, 400 얼마 찍힌다고 생각하셨구나.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 수업 안 하죠. 그거 이자만 받아보죠.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이자로 그 정도 들어올 정도면. 그죠? 495원인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또 세금을 또 떼요. 그래서 원래 500 얼마였는데 500 몇십 원이었는데 15.4% 떼가지고 자 1억을 만약에 1월날 저축하고 연이자가 10%라고 해봅시다. 그럼 연이자 10%면 얼마씩 들어오겠어요? 자 3년 만기에 3년 만기에 자 그럼 얼마씩 들어올 것 같아요? 계산하죠 그 정도는 1,000만 원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죠? 예. 네. 그리고 여기 또 1,000만 원 들어오죠? 예.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응? 왠지 알아요?
은행이자 방식이 복리계산 방식이야. 그러니까 복리라는 게 뭐냐면 은행이자 주는 방식이 단리하고 복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리는 1년 이자가 쌓이면 이자의 원금을 합친 금액에다 또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응? 반리는 원금에다가만 이자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1억을 넣었으면은 단리 방식이면 1억 원이라는 원금에만 이자를 넣어주는데 복리는 1년이 지나면 이때 원금하고 이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원금만 써볼까, 원금만? 우선 그러니까 통장 잔액을 보면 처음에 1억이 있다가 이때 되면은 1억에다가 1억에 10%의 이자까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있죠. 통장에 총액이. 예? 그리고 또 1년이 딱 지나면 원금 1억 있을 거고, 예? 그리고 그 전에 여기서 있던 1,000만 원도 1억에 10%까지 요거는 그대로 쓴 게 될 거고, 여기에 1억 플러스 1억에 10%에 대한 거에 대한 요걸 원금으로 해서 원금 이자를 해서 또 거기다가 또 10% 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자, 요때는 요게 원금이었으니까 요거 붙고 여기에 10%가 붙은 거고 요때는 요게 원금으로 봐야 되죠. 이때 전체 그죠? 그러니까 요거가 우선 그대로 붙고 요 금액에 10%가 붙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맞죠? 네? 다음부터 뭐 다 똑같은 패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응? 자, 요거를 한번 내가 분리해 볼게요. 자, 요거를 좀 더 인수분해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보면 1억 플러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 1억 플러스 1억에 10% 하면 요걸 1억을 밖으로 빼내면 1억에 1 플러스 10% 맞아요? 그죠? 맞죠? 맞죠? 요게 결국 그러면은 1억 플러스 1억에 10%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잘 봐요. 요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것도 이렇게 썼지만 이것도 결국 요 안에 있는 것도 1억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요게 공통분모니까 요걸 또, 요 전체를 또 인수분해해서 정리하면 얘네가 공통분모니까 1억 1 플러스 10%에 요거 1에다가 요게 10%니까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예? 그럼 이거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야? 1억에 1 플러스 10%에 2승이거든. 예? 예? 그러면 요걸만 봐서 이제 일반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요 세 번째 해는 1억에 1에 매년 받기로 한 정기예금 이자율 있죠? 연이자율의 3승이겠구나. 예? 그죠? 그러면 N년 후에는 1억에 1 플러스 10%에 N승이겠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이제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면 처음에 붙는 돈을 이게 현재 가치라고 표현해요. 지금 시점의 가치를. 예? 그걸 이제 변수로 표현하면 PV, 프리젠트 밸류에서 PV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1억을 변수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게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2억을 들지 3억을 들지 모르니까 일반화된 값으로 그냥 PV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화된 공식을 유도하려면 현재 시점의 가치 1억. 그 다음에 이자율 I, 요거를 그냥 I라고 표현하든지 R이라고 표현하든지 표현해도 되겠죠? 꼭 10%만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지. 자, 이거 1년 후의 미래가치, 이게 2년 후의 미래가치, 3년 후의 장부상의 미래가치, 그러면 이제 N년 후에 M 미래가치 요거, 응? FBN 하면 요걸 일반화된 식으로 다시 표현해주면 FBN은 현재 시점의 가치 PV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도 일반화시켜서 표현해야 되니까 항상 10%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I라고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I의 N승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요 일반화된 식에서 지금 지금 현재 내가 통장에다가 1억을 넣어놓으면 응? 통장에 1억을 넣어놓으면 10년 후에 그리고 연이자가 10%야. 그러면 10년 후에 내 통장에 얼마 찍혀 있겠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1억 넣고 여기에 10% 넣고 여기에 10년 넣으면 딱 계산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반화된 식에. 그죠? 그래서 10년 후에 미래가치 계산에다 그러면은 딱 해서 현재 시점 1억 곱하기 1 플러스 10%
10승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회대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현재 시점에 간 사실은 거꾸로 그러면은 10년 후에 10% 이자율로 응? 여기 이제 10년 여기 10년째야. 여기 10년 말 여기에 지금 돈이 얼마 있으면 10%의 가치로 할인했을 때 지금 시점의 가치로 1억일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미래 시점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계산해야 될 때도 있거든. 반대로. 그러면 이걸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PV를 남겨놓고 얘를 넘기면 되니까 PV는 1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얘만 여기로 넘긴 거죠? 얘만 밑으로 내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건 되잖아요. 이거 PV에서 얘 뒤에 있는 것만 밑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이게. 그죠? 이항하면. 그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봐. 야, 내가 목돈을 10년 후에 야, 내가 목돈을 10년 후에 1억을 내 통장에 딱 만들어 놓고 싶어. 내 목표야. 인생 목표. 10년 후에 내 통장에 1억 있어야 돼. 이걸로 애들 나중에 뭐 전세금이라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이 돈 가지고 내가 노후자금을 쓰든지 딱 10년 후에 내가 통장에 딱 1억이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10년 후에. 그리고 그 은행이 이자가 10%래. 매년 주는 이자가. 그랬을 때 지금 내가 돈을 얼마를 넣어야지 10년 후에 1억을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년 후에 1억을 만들려면 지금 통장에 얼마를 넣으면 10% 이자를 주는 통장이라고 하면 예금 통장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 이자를 주잖아요. 10년 동안. 그리고 10년 후에 미래 가치가 1억이잖아요. 그죠? 이걸 역산해서 계산하면, 요걸 계산하면 현재 얼마 통장을 넣어놔야 될지가 나오는 거지. 그죠? 응? 이게 현재 시점의 가치. 미래 후에, 10년 후에 목돈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은행에 10%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 지금 통장에 얼마 넣으면 될까? 계산할 수 있겠죠? 예? 요게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이 이게 화폐 시간이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식하고 요 식. 두 가지 식을 알고 있어요. 두 가지 식. 예? 그리고 현재 가치 계산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봐요. 다시 여기서 쓸게요. 자, 현재 시점의 가치를 계산할 때, 이자율,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 써온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기다 다시 옮겨 적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요 개념을 요걸 알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1년 후에 1,000만 원, 1년 후에 또 2년 후에 1,000만 원, 3년 후에 1,000만 원. 매년 이게 돈이 들어와요. 응? 뭐 4년 후에는 2,000만 원. 이렇게 돈이 들어올 수 있어. 4년에 걸쳐서 1년 말, 2년 말, 3년 말, 4년에 걸쳐서 돈이 들어와요. 이렇게. 1년 후에 1,000만 원, 2년 후에 1,000만 원, 3년 후에 1,000만 원, 4천, 이건 4천 넣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들, 조금 전에 현재 가치 평가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또 쓰일 수 있냐면,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할 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라는 개념이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지금 당장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이걸 통해서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이 1,000만 원, 1,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걸 이제 미리 예측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야,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투자를 했어. 근데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들어온 돈의 가치하고 비교했을 때 투자한 금액보다 들어오는 가치가 더 커야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지. 더 작으면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투자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때 예를 들어 좀
8천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때 8천만 원 투자를, 7천만 원 투자했어. 자, 마이너스 7천 원 투자했더니, 플러스 1,000, 플러스 1,000, 플러스 1,000, 플러스 4,000, 플러스 2,000 해서 이게 돈이 들어왔어. 예? 그러면 지금 7천만 원 투자하고 미래 이렇게 해서 투자한 거 다 합치면은 7천, 1,000, 4,000, 2,000 하니까 8,000 들어오잖아요. 8,000. 그죠? 근데 이거는 미래 가치를 명목 가치로 평가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 얘기했죠. 예. 지금 7천만 원과 1년 후에 7천만 원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 알죠? 예. 그러니까 1년 후에 1,000만 원과 2년 후에 1,000만 원과 3년 후에 4,000만 원하고 4년 후에 2,000만 원의 가치는 지금 시점의 가치로 따졌을 땐 다른 가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면목가액으로 비교했을 때 선생님 저금 7천만 원 투자했을 때 지금 8천만 원 들어왔으니까 미래에 8천만 원 들어왔으니까 괜찮네요. 1,000만 원 벌었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지금 시점으로 계산을 해놓고 판단을 해야지 올바른 판단이라는 얘기야. 미래 시점의 가치는 지금 시점의 가치로 환산을 해놓고 평가를 해야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면목가액으로 봤을 때는 7천만 원 나왔고 미래에 8천 들어왔으니까 맞지만 이 미래의 가치는 지금 시점의 가치로 따졌을 때는 다른 가치가 되거든. 그게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요렇게 땡겨오는 거 지금 시점의 가치로 땡겨올 때 쓰는 방식이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거를. 요 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율은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중에 넣는 은행 이자율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야이값이라는 게. 그런 걸로 주어져요. 은행에 들어오는 일반적으로 이자율 정도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위에 들어가는 거. 요거 곱하기 요게 1년 후의 미래가치. 여기서 이제 할인율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죠? 1년 후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계산할 때 이렇게 곱하면 돼.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현재 시점의 가치가 환산이 되고요. 2년 후의 가치는 2승. 할인율을 내가 10%로 쓴다고 했으니까 10% 그냥 쓴 거예요. 그죠? 그리고 3년 후의 가치는 1 플러스 10승에 10%의 3승. 요 3년 후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땡겨올 때 요거에다가 요거 곱한 거야. 쪼식해서 그냥 유도한 거예요. 그대로. 네? 그죠? 요게 요거 값이고 요거 10% 요거 쓴 거 아닙니까? 10%. 그죠? n이 요게 3이잖아요. 3. 그죠? 감이 안 오시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년에 걸쳐서 미래 현금흐름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내가 7천만 원이 나갔고 미래의 가치는 현재 시점으로 계산을 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해 놓고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재 가치를 비교할 때 이 4년 동안 들어온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FV, 자, 1년 후의 가치는 요걸로 해야지 현재 가치로 땡겨오죠? 그리고 2년 후의 가치는 요걸로 땡겨와야 되죠? 3년 후의 가치는 삼성으로 땡겨야 되죠? 4년 후의 가치는 그죠? 이렇게 땡겨야 되죠? 그래서 각각의 미래 현금을 다 합쳐줘야지 그게 지금 시점의 현재 가치가 되잖아요. 4번 들어오니까 돈이. 예? 그죠? 그랬을 때 이거 뭐야? 내가 10%로 쓰자고 했으니까. 1승이죠, 1승. 여기 10% 썼고, 요 1년 후의 가치가 얼마였어요? 1,000만 원. 그죠? 예? 플러스 1 플러스 10%에 2승. 요것도 1,000만 원이었잖아요. 2년 후의 가치. 1,000만 원. 세 번째, 1 플러스 10%에 3승 4,000만 원. 플러스, 왜 나만 더운 거야? 왜 나 땀이 나지? 4승, 그 다음에 4년 후는 2,000만 원.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다 계산했을 때, 이 가치가 요 7천만 원보다 커야, 7천만 원보다, 내가 지금 투자한 7천만 원보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가치가 커야 괜찮은 투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나중에 이제는 우리가 투자에 대한 경제성 평가 방법 중에 제가 유인물에도 드렸는데 NPV법이 있고 순현재가치법이라는 게 있고 내부 수익률법이 있고 PI법이라 해서 수익성 지수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게 NPV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현재가치법. 순현재가치법에 대한 설명이 화폐의 시간가치 중에 15페이지 맨 밑에부터 얘기가 나와요. 15페이지.
순현재가치법, MPV법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거기 막 식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게 결국적으로는 막 거기에 복잡하게 돼 있는 식, 뭐 시그마 같은 거 막 들어가 있죠? 그거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냅니다.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암산으로 풀릴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한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MPV법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만 정확히 알고 가셔도, 그래서 많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매년 미래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가치가 다를 수도 있지만 매년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들도 있어. 똑같은 금액이. 응? 매년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계속 들어오는 건 뭐야, 이게 보통? 연금이 그래, 연금. 연금은 매년 똑같은 금액이 일반적으로 들어오죠? 아니면은 일정 비율만큼 증가하든지, 일정한 공식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연금들은 시간 가치를 계산을 할 때, 화폐 시간 가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연금 가치 중에 이런 연금이 매년 미래에 일정하게 똑같은 금액이 영원히 들어오는 연금이 있어요. 그런 걸 영구연금이라고 해요. 영구연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상품이 없는데, 영국인가 거기에 금융상품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영구연금.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얼마 넣으면 나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금을 주는 거야. 예? 그런 금융상품이 있는 거죠. 괜찮죠? 그죠? 돈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을 때까지 매년 똑같은 돈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영구연금이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 이거 그냥 외우십시오. 유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막 그래서 뭐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리미트 무한대 때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계산하면 무한급수식에 의해가지고 산출이 돼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딱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결론이 뭐냐면 영구연금의 가치를 이렇게 매년 일정한 금액을 받는 거, 요걸 이제 금액을 A라고 정의할게요. 똑같은 금액이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 똑같은 금액 A로 딱 고정되어 있을 때, 그죠? A라는 일정한 금액, 미래에 받는 금액을 할인율 I나 R이라고도 표시합니다. 아마 이제 교재는 R로 표현했을 거예요. 이게 할인율이 할인율 그냥. 예? 요걸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딱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 자, 영구연금을 매년 영원히 1,0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이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라. 이렇게 낼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시점의 가치를 계산할 때 영구연금의 현가를 계산하려면 요 식에 의해서 계산했잖아요. 그럼 영원히 받는, 매년 받는 영구연금은 1,0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죠? A는 1,000만 원이죠? 그럼 할인율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 주어져. 할인율은 10%다.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여기서 영구연금의 현가 매년 1,000만 원씩 영원히 들어온다. 그때 할인율이 10%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10%를 1,000만 원으로 나누면 현재 시점의 가치로 따지면 1억이에요. 1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해 봅시다. 이런 거지. 어떤 은행에 어느 정도 돈을 넣어놓잖아요. 여기에. 현재 얼마를 넣어놓는데 그 은행에서 영원히 10% 이자를 준대.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금액을 영원히 받는데 그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이라는 걸 적용했을 때 지금 시점의 가치가 나오는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얼마를 벌었을 때 그 할인율만큼 매년 돈을 받는다. 어? 그러면은 1억을 넣었을 때 10%씩 받으니까 영원히 1,000만 원씩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도 되는 거죠? 반대로 해석하면.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 영구연금은 아마 제 유인물에는 그냥 R로 표현했을 거예요. 그냥. R분의 A. 그게 어디 있냐면 영구연금의 현가는 저기 있어요. 14페이지에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바로 위에 보면 외괄호 4번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 계산해가지고 PV는 맨 끝에 R분의 C로 표현해놨죠? R분의 C, 그죠? A가 아니라 C로 해놨네요. 예.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이거 노무사 시험에 나오는 건데, 요거를 주식의 가치 평가할 때 써먹어. 주식 가치 평가할 때 써먹어요. 주식 가치.
이게 주가가 제대로 형성되는지 판단을 또 써먹었거든, 요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디 회사의 주식, 지금 A 회사의 주식이 있어. A 회사의 주식. A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몰라. 이걸 지금, 지금 시점에 지금 A의 주식의 가치를 모르겠는데, A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고 싶어. 근데 이 회사가 매년 배당을 해준대. 100만 원씩. 응? 응? 매년 영원히 100만 원씩 배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 매년 100만 원씩 주식을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배당금을. 주식 사면은 배당을 해주잖아요. 보통 그죠? 주주들한테 배당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영원히 100만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는 얼마일까? 어?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게 적정한 가격일까? 어? 배당금을 100만 원씩 주는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는 얼마가 적정할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영원히 100만 원씩 줄 수 있다는 얘기. 주식의 가치 평가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주가가 적정히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때 매년 받는 요 배당금이 결국 연금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A값이에요. A값. 그죠? 그래서 100만 원을 매년 받는데 이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매년 받는 100만 원의 배당금에 대한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 똑같은 거야. 주식의 현재 가치. 그랬을 때 할인율만 주어지면 돼. 10%라고 주어지면 그러면 이 주식의 가치는 10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적절한 가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주식의 가치 평가할 때도 활용을 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자, 한 가지 마지막 더 어려운 얘기.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시골에 외워두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이걸 유도하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이게 왜 산출되는지까지 의미를 담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런 주식시장에서의 주식의 가치 평가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 매년 배당을 하는데 이렇게 100만 원씩 하는 게 아니라 첫 해에 100만 원을 했는데 그 배당금에 매년 10%씩 더 주는 거야. 응? 요때 10% 더 주고 요때는 또 10%를 더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한 매년 배당금을 일정 금액만큼 계속 더 얹어주는 경우도 있죠. 그때 요렇게 더 얹어주는 금액을 성장률이라고 그래. 성장률. 예? 기업의 가치가 성장해서 매년 더 얹어줄 수도 있고 배당금의 금액이 비례해서 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증가할 수 있죠. 그 배당금의 증가율을 성장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요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이게 이제 식이 파생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될 때는 그냥 R분의 A로 표시하면 되는데 성장하는 경우에는 R에다가 요거 이제 위에는 똑같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성장률 G가 들어가. 빼주는 거예요. R-G로. 이것도 두 개 내우셔야 돼 그냥. 그냥 애우세요 그냥. 이게 성장률을 나타내고 이게 이제는 할인율 R, 이자율이고 여기 성장률. 요거 노무사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면 요거 나와요. 시험 문제 있어요. 요거 있어요. 요거 주식가치 평가하면서 계산하는 문제 한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문제를 한번 복원을 해보면 이렇게 냈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게 몇 년도 기출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교재 보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어떤 기업에 매년 기업이 배당을 해주는데 이렇게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매년 이제 100만 원씩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매년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첫 해에 100만 원을 해주고 매년 그 100만 원의 금액에서 배당금이 증가해. 근데 얼마씩 증가했냐 그러면 10%씩 증가해서 배당금을 더 준다. 첫 해를 기준으로 매년 배당금이 10%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100만 원에 110만 원, 또 110만 원에 또 10% 계속 더 얹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얹어준다고 해요. 그때 이 10%가 이제 성장률이잖아요. 성장률 G잖아요. 그죠? 더 얹어주는 거. 그랬을 때 지금 시점에 이 기업의 주식 가치가 얼마라고 줘줬었냐면 1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주식의 한 주당 가치가 주식의 가치가 1000만 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주식의 가치는 1,000만 원이고 이 주식을 샀을 때 매년 배당금은 100만 원에서 10%씩 증가하면서 배당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때 요 시장 이자율 R을 계산해라. 요걸 문제를 내주겠어요. 예? 그러면 저 식에 대입하면 뭐야? 지금 주식의 가치는 1,000만 원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매년 받는 배당금은 100만 원에서 10%씩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시작 시점에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쓰고 할인율 R은 모르는데 성장률 10%는 알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요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R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성장률은 다 주어졌고, 그죠? 그러면 R은 얼마예요? 넘겨서 풀면 되는데 간단하게 어때요? 20% 나오죠? 20%. 그죠? 이 정도는 하겠죠? 이렇게 넘겨서 풀던지. 단순히 20% 넣으면 10%, 10%니까 10% 되니까 10%에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구하는 거 나왔을 거예요. 20%가 딱 답으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때. 내가 그 문제를 좀 복원하는데 약간 아리까리 하긴 한데 요게 맞을 거예요. 20%.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네? 나온 지 이렇게 오래 나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도더라? 한 2010 몇 년도겠죠? 하여튼 그때 나온 문제. 하여튼 요런 문제가 요거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전체적인 걸 100% 이해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틀을 좀 알고 요런 식만 몇 개 알고 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의미까지 다 아시면 좋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재무관리나 이런 거 설명할 때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무관리 파트는 막 이제 통계학적 개념이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수학적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도출해내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수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재무관리 하다 보면 베타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럼 생판 처음 들어 베타가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상관계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관계수를 도출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걸 도출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의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욕심에 여기 교재는 없지만 자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식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 주식의 패턴이. 네? 주식시장이 항상 오르고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응? 그죠? 올라가요. 근데 어떤 주식은 이렇게 흘러가는 주식이 있어. 이거 색깔이 똑같으니까 좀 그렇네. 네? 좀 다른 색으로 할 걸. 응? 근데 이제 또 어떤 주식은 이렇게 조금 전에 첫 번째 주식하고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는 주식이 있을 수 있죠. 주식과 주식이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개수값을 상관계수라 그래. 그럼 상관계수를 뭐에서 써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아니면 도보다는 항상 뭐 아니면 도라는 건 뭐야? 대박은 완전히 나지만 쪽방 나면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길을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 투자하는 재무관리에서 투자 전략은 항상 일정한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한 번에 대박 날리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재무관리의 수리적 접근 방식은 뭐야? 항상 꾸준한 수익을 내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상관계수 관계에서 이런 주식의 패턴이 똑같은 주식보다는 서로 관계가 거울의 양면처럼 반대로 엮여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응?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어떤 패턴이 있는 주식이 똑같은 패턴을 나타낸다면 이 투자했을 때 두 개 주식에 나눠서 투자하면 이 두 개 합친 만큼의 이익이 나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해서 쪽박이 나면 합친 만큼 떨어져. 그죠? 근데 합리적인 투자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건 노름 투자하는 거 똑같잖아요. 노름하는 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패턴이 이렇게 되는 주식이 있으면 반대로 이렇게 되는 주식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평균 내면 요 두 주식의 평균 똑에서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 네. 그죠? 그러니까 한 주식에서 손해봤을 때 다른 주식에서 메꿀 수 있으면 이 정도 평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평균 수익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서로 패턴이 다른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아. 이런 걸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해요. 포트폴리오 전략. 네? 그죠?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울 때 상관계수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치하면 상관계수가 1을 갖습니다. 값이. 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거울의 양면처럼 반대로 뒤집혀 있는 데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히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구나. 거울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재무관리. 예? 상관계수가 어떻게 도출되고 이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실제로 수업할 때 또 얘기 드리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재무관리와 회계적인 개념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시면 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경영학만이 아니라 어차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라면 꾸준히 하시는 거, 그런 습관 꼭 들이시기 바라고, 그리고 항상 꾸준함, 성실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어요. 예. 네.